피해는 본인이 주고 있단 말이야. 나라면 제일 먼저 이 팀이 안정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먼저 이 팀장에게 협조를 하겠어요. 내가 팀원이고 이 사람 팀장이면 팀장의 권위를 사람들 앞에서 다 세워주는 거야. 절대 팀원들 앞에서 반기 들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협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 팀원들 앞에서 질문도 하고, 그래서 지시에 따르는 팀원이라는 위계질서를 딱 분명히 보여주는 거야. 다른 팀원들 앞에서는. 근데 뭔가 아니다 싶을 때는 따로 팀장님 저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같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에서는 딱 협조해주고 따로 있을 때 조용히 조언을 해준다라면 이 팀장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아마 이 팀은 환상의 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만두는 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지만 이 팀에서 최고의, 이제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최고의 성과를 딱 찍고 그때 그만두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후회 없는 사표가 되지 않을까요? 예. 답변이 안 됐다면 죄송합니다. 다음 이야기. 지금 뭐 중간 부분은 첫 부분은 읽지 말고 중간 부분만 해주세요 이러셨는데요. 그런 거는 제가 못하니까, 아예 제가 읽을 수 있게끔 다시 보내주세요. 예. 뭐라고 쓰신 분이냐면, 41살, 결혼 11년 차, 자녀는 딸아들 10살, 9살 있는 남자입니다. 예, 이러면서 중간부터 읽어달라 그러셨는데요. 예, 그님, 다시 보내주세요. 다 읽어도 되는 내용으로.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8살 아들 때문에 오늘 하루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른 새벽까지 속쓰림이 심하네요. 저희 아들은 심한 장난꾸러기 1학년이에요. 전 딸 셋만 있는 집에서 자라다 보니 이런 우리 아들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벌써 반에서 소문난 말썽제기로 엄마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엄마와 대화 시에도 저희 아들이 황당하고 힘들다고 하고요. 저희 아들한테도 화나지만 선생님이 자기 학생을 보호는 못할 망정 엄마들과 아들 흉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저도 사교성이 없는 데다 자존감도 없는 성격인데 아들 일로 사과만 하다 보니 사람이 더 움츠려들어요. 아침에 아이들 데려다 주면서 엄마들과 마주치는 것까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들께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만 나요 하셨는데, 자,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지난주에도 이런 흡사한 얘기가 있었죠. 다 똑같아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은 정말 야생마죠. 길들이지 않은 야생말이에요. 막 뛰어다녀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 안 그러는 게 더 문제예요. 예, 사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갖고 공부를 한다는 거, 그게 비정상이야. 그게 비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체제로 아이들을 막 길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우선 엄마가 내 아이가 정상이다. 8살짜리 아이는 이래야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예, 본인이 당당해지시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아니면 이 아들이 상처받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아들을 태권도 학원 같은 데를 잘 찾아보면 예절을 중시해서 가르치는 태권도 학원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이 애가 넘치는 에너지 때문에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태권도 학원 같은 데를 보내면 그 태권도 학원에서 애 에너지를 적당히 빼줘요. 예, 그래서 그냥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힘을 빼주기 때문에 아침에 애들이 얌전해져요. 어쩔 수 없어. 이런 애들은 미친 듯이 놀게 해갖고 기운을 빼놔야 돼. 기운을 빼놔야 나머지 시간에 협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요 태권도 학원 같은 데 보내시면
요즘에 태권도 학원들이 체계적이라 경쟁이 심하니까 그렇게 이제 예의범절 잘 가르치고 이 그 비만 관리도 해주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그 괜찮은 태권도 학원을 찾아서 그 아이랑 잘 맞는 아이가 좋다고 그럴 만한 애가 마음에 들어하는 태권도 학원을 정하세요. 그래서 얘가 학교에서는 힘을 아꼈다가 태권도 학원 가서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아이를 이렇게 설득하시면 아이가 좀 좋아하지 않을까. 예. 아니면 얘가 태권도 말고 가령 뭐 축구를 좋아한다든가. 근데 축구 같은 경우는 오래 못해. 예.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공간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 태권도 학원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제일 편하게 힘 뺄 수 있는 데가 편하게 운동시킬 수 있는 데가 그 태권도 학원이더라. 예, 우리 딸은 태권도 학원 다니면서 예절을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줄넘기 같은 걸 많이 시켜갖고 애들 키도 크고, 응, 예. 그래서 그 권투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아. 예, 권투라든가 저기 뭐지 격투기 같은 경우는요 잘못하면 남자애들이 나중에 그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힘 자랑하러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태권도는 길을 고르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아요. 예, 폭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기 방어는 할 수 있되 폭력적이지 않은 게 태권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권도가 그 괜찮은 운동이다라고 생각해요. 축구는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 축구도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요. 그 축구하는 엄마들끼리도 얼마나 저기 힘들어. 그리고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그 축구부에서 또 많은 또 사연들이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태권도를 가르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아, 답변이 안 됐다면 죄송하고요. 다음 분. 저의 둘째 아들이 21살인데 대학은 본인 선택으로 안 가고 지금은 지방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엄마로서 자신감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려서 초등학교 4년부터 떨어져 있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좋은 충고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또 보안 요원망을 하셨어. 어떤 부분을 가로를 열고 이 부분 읽지 말아달라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스포츠를 하는 거예요. 예. 아이가 이제 그 프로 스포츠를 준비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프로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십니까, 지금?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프로 스포츠는요. 승부사들의 전쟁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프로로 들어가려면 이건 매 순간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이 있잖아요. 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 팀원들과의 호흡이 중요하고 어느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거지만 가령 이 스포츠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혼자서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고 상대방과의 굉장히 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 매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자신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 할 수 없어요. 예. 이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로 멘탈이 강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멘탈이 강하지 않다라면 저는 그걸 강요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이 혼자서 하는 스포츠인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부족하다. 자신감이 지금 부족하면 앞으로 가다가 결국은 이건 매 순간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제 굉장히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인 활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예. 이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특히 이 프로의 세계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자기의 모든 걸 녹여드릴 만큼 자기를 불태워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자신감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강요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21살 정도 되면 아직 아무도 결정된 거 없어요. 지금 뭘 하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대학도 안 갔고 뭘 하기에도 부족한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21살 대학 다닌 애들은 뭐 할 거 정해져 있어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21살에 지금 다른 청년들은 뭔가가 정해져 있고 그러냐?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21살에 대학을 안 간 청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대학 간 애들은 뭘 하냐고. 걔네들도 할 거 없는 거 마찬가지야. 결국 대학을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느냐,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을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른 인생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그 자신감 없는 자녀에게 그 프로의 길을 욕심내고 있는 건 아닐지. 여기까지 왔다면 굉장히 머리가 좋을 것 같은데 그 머리 좋은 아이가 다른 걸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굳이 끊임없이 자기를 그 죽일 수 있는 그런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예, 제가 제 말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요 짧은 문구를 내가 느낀 건 그래요. 부모님의 기대감이 크고, 자녀가 이 어린 시절부터 그 프로를 준비하면서, 왔는데 본인이 자신은 없어. 근데 부모의 기대감 때문에 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라는 자세를 진짜 가지면 어쩌면 애가 가장 큰 짐이 가장 큰 짐을 내려놓으면서 정말로 나는 이걸 좋아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길로 계속 갈지 아니면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뭔지 자꾸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예. 그게 좀 그 예절인 것 같아요. 골프인지, 예. 골프인지, 다른 어떤 분야인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완을 요구하는 고민 상담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이 안 돼. 그죠? 예. 자, 저는 28살 여자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공시생인 저 자신에 대한 고민입니다. 가족들은 너 28살인데 이뤄놓은 게 뭐니? 친구들은 공부하며 연락 두절되고, 더 괴로운 건 같은 대학 졸업한 친구들은 대학원 다니는 걸 보면서 스스로 너무 초라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5,000원짜리 티도 내가 입으면 멋있다고 생각했고 컵밥도 세상 맛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항상 상황에 감사하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만 요즘은 그 감사함이 진심이 아닌 것 같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저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현명한 걸까요? 7년 전 엄마와 연락이 단절되면서 겪었던 우울증이 또다시 나를 괴롭힐까 두렵고, 여기서 포기하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다른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28살이신데 공무원 준비한 지 1년, 공무원 준비한 지 1년밖에 안 됐다.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대해서는 저는 2번 이상은 하지 말아라. 예, 저는 2번 이상 하지 말라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공무원 시험이 될 사람은 2번 안에 됩니다. 근데 2번 안에 안 되면 그 오래 매달려봤자 결과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2번, 그러니까 1년 됐으면 이런 자세로 딱 1년만 더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접으세요. 2번 했는데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 공무원이라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목을 메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걸로 나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로 이게 공무원이 자신에게 맞는가?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성격이 약간 좀 소심하신 것 같은데 이 공무원들이 소심한 성격에는 괜찮아요. 예, 공무원들이 소심하고 욕심 없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괜찮은 일이긴 해. 예, 그런데 이 공무원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너무 많이 매달린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사수씩 오수씩 해갖고 공무원이 된다 할지라도요, 공무원 월급 보고 너무 기가 막힌다는 거야. 이 공무원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 장사를 배운다든가, 예, 장사를 배운다든가, 뭔가 자기가 잘하는 다른 일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는데, 일단 한번 시작해서 1년 했으니까, 1년만 더 해보고, 1년을 더 했는데도,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1년 더 했어. 99점이야. 그럼 한 번 더 해봐. 99점이 안 됐어? 그럼 그만둬. 90점 미치면 하지 마. 이게 공무원 시험에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예,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고민은 지금 복합적인데,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자기가 공무원 시험을 28살에 지금, 이제 27살에 준비해갖고 1년을 했단 말이야. 그래 놓고, 주변 사람들을 또 바라보고 있어. 이 사람은 뭐냐면, 자존감이 부족한 거야. 지금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공무원 시험 자체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고민, 저는 이 공무원 시험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문제는 공무원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삶의 자세의 문제야. 남들의 것을 부러워하고, 자기가 하지 않아 놓고 남들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그 굉장히 자기에 대한 신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기복이 심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의 원인은 자기도 알아. 엄마하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면서, 단절이 되면서 어떤 그 우울증이 왔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애정결핍에서 문제를 찾고 있는 건데, 세상에 이제 애정결핍이 되게 많아요. 많은 우리 청년들이 다 비슷한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는 가정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자신감 부족, 자존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래.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면 대부분이 이래. 근데 내가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대부분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막 이렇게 자기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해. 근데 나는 이분들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존감의 회복을 하려면, 근데 부모가 버렸어, 자기를. 부모가 버려서 상처난 자존감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사랑해줘갖고 이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도 엄마가 나를 버려서 온 그 자존감의 손상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회복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누군가를 사랑해서 회복해야 돼요.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을 돌봐주는 거. 가령 뭐 방과후 공부방이라든가, 예, 이런 데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예, 그 아주 약한 존재들을 사랑해주면서 치유받는 수. 정말 근데 만약에 인간을 대하는 게 자신이 없다면 동물을 키워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 동물을 키워보면서 끝없이 사랑을 해주면서 그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게 우선이 아닌가. 지금 본질은 애정결핍에서 온 자존감의 부족이야. 그래서 뭘 해도 지금 하다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자기보다 연약한 존재 동물을 키워보는 방법, 아니면 노인병원에 자원봉사를 다녀보는 방법. 그래서 정말 그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기가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동물은 또 키우면 이게 생명을 책임지는 문제거든. 그래서 이 동물을 키우는 문제가요. 또 무책임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요양병원 같은 데에 자원봉사를 가보시는 거, 그것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근데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공립으로 시설이 좀 깔끔한 데가 있어. 사립은 좀 이상한 데가 많아요. 정말 노인들 방치되고 막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하면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그런 곳으로 한번 다녀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일단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뭘 해도 어렵다. 근데 28인데 뭘 일어났냐라고 주변에서 얘기한다. 그 주변 사람들은 지들은 뭘 했는데. 대학원 나와서 뭐 할 것 같아? 걔도 아르바이트 해. 아마 대학원 다니면서 교수들 빨래하고 있을걸? 솔직히 막말로 그렇잖아. 지금 대학원 다니면서 뭐 인생이 정해진 거 있어? 대학원 나오면 무슨 뭐 그 조교시켜주고 뭐 인생을 막 뭐 누가 이끌어준대? 다 개뻥이야. 솔직히 28살인데 넌 뭘 이뤄놨니라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넌 뭘 이뤘는데 한번 물어봐봐. 지도 별거 없어. 요즘 다 그렇지 뭐. 안 그래요? 나는 내가 28살이라면 나는 도리어 막 돈 버는데 매달려 있기보다 나는 이 나이 때 참 돈을 벌었어야 됐어. 저기 가정을 이끌어야 됐기 때문에 나는 돈 버는 거 말고 다른 걸 못 했는데 나는 내가 20살이라면 아르바이트를 단기 해갖고 그 번 돈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쌓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아르바이트를 재미삼아 해보는 지금 책임질 가족이 없는데 나라면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해보는데 도리어 인생을 인생을 즐길 것 같아요. 어차피 막 전전긍긍하면서 먹고 살 방법을 찾겠다고 막 걱정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이것저것 도전해 보다 보면 내가 뭘 잘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지금 벌써 20대 후반에 그냥 이 공시생 그 고시촌에 틀어박혀서 컵밥 먹으면서 자족하면 난 안 된다고 봐요. 차라리 인생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어. 이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 장사를 배워서 지금 우리 조카는 뭘 해도 그 분야에서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뭐든지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은 일을 배우는 걸 하는 게 저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가끔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막 이렇게 다 잘 돌봐줬는데, 친구가 날 배신했어요.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누구를 도울 때는요, 돌려받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뭘 이렇게 도와줄 때는 돌려받을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그거는 내가 나중에 죽어서 돌려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후손이 돌려받을 거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복으로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돕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을 도울 때, 예, 네, 어려운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을 도울 때 그걸 갖다가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언젠가 이 사람한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걸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하면 안 돼요. 누구를 도울 때는 전혀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크게 돌려줘. 근데 그 사람한테 돌려받을 생각을 하면 아무도 돌려받지 못해. 왜? 그 사람이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면 너한테 그걸 받고 있겠니?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너한테 그걸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 사람한테 주잖아. 그럼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더 큰 걸 줘.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게 말이에요. 돈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거라고. 누구를 이렇게 내가 도와주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 그게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야. 그러니까 누구를 도울 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의 마음을 알고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내가 방송하면서 내가 이만큼 방송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그리고 방송 접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더라니까. 네 말 듣고 내 말 들었으면 예수가 2000년 전에 못 바뀌었겠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 누구한테 뭘 줄 때는 돌려받을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한테 돌려받아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주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면접하는 사람이 갑질했다는 사람, 면접도 힘드네요. 오라고 해놓고 교통비도 안 줄 거면서 계속 탈락시키고, 아버지 직업은 왜 물어보는 건지, 그냥 해외 취업해야 할까 봐요. 호주 농장에 가서 허드렛 일이나 하다가 거기서 죽던지 하게요. 이 친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볼 때 자네가 왜 떨어지는지 알아? 응? 내가 자네 얼굴은 안 봤지만 자네 딱 글만 내가 지난번에 왜 갑질한다고 막 욕했던 친구야. 자네가 왜 떨어지냐면 그런 자세라서 떨어지는 거야.
내 안 봐도 비디오야. 자네 얼굴에는 온통 분노와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그러면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어떤 면접관도 자네를 뽑지 않아. 자네가 아무리 좋은 스펙이 있어도 그 표정에서 드러나는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은 어느 회사도 원하지 않아. 호주에 가서 허드렛 일이나 하다 죽겠다. 뭐하러 호주까지 가서 죽어? 그냥 여기서 죽지. 그런 자세로 무슨 일을 하겠어? 뭐하러 면접을 봐? 기본적으로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당신은 일단 지금 면접 보러 다닐 상황이 아니야. 지금 면접 보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자세가 안 돼 있어. 기본적인 자세가. 자네가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애들 읽는 책이라고 싫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 응?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일단 2권을 읽어. 그리고 난 다음에 탈무드를 읽어. 탈무드 아니면 책은담. 그래, 탈무드 말고 책은담을 읽어.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2권을 딱 읽고 그 다음에 책은담을 쫙 읽고 그리고 그 명심보감이라든가 됐어. 책은담만 읽어도 돼. 책은담을 한 2번 읽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황석영의 삼국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 그리고 나서 다시 면접을 가봐. 왜 그러냐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는 그 되게 상처난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이 친구는 지금 마음에 상처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될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을 거야. 자기가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있고 아버지의 직업을 물어봤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 이건 부모에 대한 분노야. 그러니까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자긴 뭘 해도 안 된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에게 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건 먼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그걸 읽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유들유들해진다고. 그 다음에 그 책은담을 읽다 보면 거기에 오랜 그 동양의 석학들이 써놓은 지혜의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의 말들을 배우면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 삼국지를 읽다 보면 이 삼국지는 한마디로 그 인간들의 어떤 이 욕망과 이런 것들을 그 어떻게 이겨나가는가의 문제야. 어떻게 하면 승자가 되는가를 알 수 있어. 그리고 인간의 도리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여자가 삼국지를 3번 읽으면 남자를 성공시킨다. 난 한 번밖에 안 읽었지만 예. 그래서 이 삼국지를 읽으면 사람이 인간을 대하는 능력이 생겨. 이 영업사원들도 삼국지를 읽고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으니까 황석영의 삼국지, 이문열의 삼국지는 아무도 보면 안 돼. 황석영의 삼국지를 읽어야 돼. 근데 황석영의 삼국지를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일단 손자병법도 한번 읽어보세요. 손자병법도 그게 그 뭐라 그러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판단 능력을 좀 고양시켜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세상을 보는 지혜를 또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손자병법도 괜찮은 책이에요. 지금은 님이 막 이렇게 면접 보고 다녀봤자 될 수가 없어. 얼굴 표정이 그래가지고서는 어디서도 저기 안 뽑혀. 그리고 면접을 일단 보러 가고 싶으면 급한 대로 밤을 새워서라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를 한 일주일 동안 읽어. 그리고 급한 대로 책은담을 읽고 손자병법까지 딱 읽고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가. 예, 그러면 좀 세상이 좀 달라 보일 수 있어. 다음. 엄마는 무남동녀이고 6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온갖 고생을 하며 힘들게 살았어요. 작은 할머니가 5남매를 두어서 아들이 없는 할머니에게 장남을 주었고 호적에 올리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양자로 삼아 엄마가 삼촌을 업어 길렀대요. 할머니는 일찍 과부가 되어 재혼 권유를 많이 받았지만 어린 자식이 천덕꾸러기가 될까봐 재혼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50년대 가난한 시골에서 먹고 사는 것도 고된 일이었겠지만 엄마는 외동딸이어도 할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아들이 없는 것을 엄마 앞에서 한탄을 많이 하고 60세가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생일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대요. 어릴 때 동네 친구가 생일떡이라도 자랑하는 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래도 할머니의 지원으로 엄마가 처녀 때 양장일도 배우고 옷도 동네에서 제일 잘 입어서 멋쟁이였답니다. 결혼해서 어려울 때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올해 90세 된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계세요. 한평생 농사일로 몸을 혹사시켜 허리도 굽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작년 10월에 무릎 수술 받고 몇 달째 엄마가 서울에서 할머니 계신 목포까지 왔다 갔다 해요. 할머니는 엄마한테 찢어질 듯 온몸이 아프다고 하고 엄마가 병원에 가면 먹을 걸 사가도 뭘 해줘도 고맙다고 고생한다 말 한마디 없고 짜증만 낸다고 합니다. 할머니한테 가면 며칠씩 있어서 아빠가 30년째 당뇨를 앓고 있어 아빠가 걱정이고 집에 오면 할머니가 걱정이고 엄마는 심신이 지쳐버렸어요. 저에게 가끔 전화로 너무 힘들다고 우십니다. 전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모시면 좋겠는데 감당할 비용에 선뜻 어려운가 봅니다. 양자 삼촌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제가 금전적으로 도울 여유도 없고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요.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들 목소리 들려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90세 된 할머니, 60세 된 어머니의 이야기죠. 그 어머님이 이런 거는 내가 볼 땐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제가 따님이라면 엄마 힘들지, 엄마 대단해, 우리 엄마 너무 멋있어 라고 해드리는 거, 그게 최고일 것 같아요. 지금 이 글에 들어나 있는 건 뭐냐면 어머님이 할머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끊임없이 그래도 할머니한테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싶어서 가는데 할머니는 계속 투정만 부리시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에게 필요한 건 엄마 정말 멋져요. 엄마 정말 너무 훌륭하셔요. 예, 저는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 그거 말고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 그죠? 이 할머니를 서울 요양원으로 모셔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난 아니라고 봐요. 예, 결국 이 어머니가 듣고 싶은 건 인정이거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거야. 근데 그 어머니가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딸이 엄마를 막 탓을 하거나 왜 그러고 살아 이러지 말고 엄마 정말 너무 대단해, 엄마 힘들지 이러면서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고 내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은 안 되지만 어머님을 위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영양제라든가 이런 선물이라도 드리면서 내가 커서 꼭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나중에 엄마가 병원에 있으면 나는 엄마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 그게 가장 현재로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다음, 나름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는 30대 워킹맘. 회사 생활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소극적인 태도. 남성이 많고 젊은 사람이 적은 직장이라 일, 가정, 양립에 대해 관대하지 않음. 게다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사용하기에도 힘들고 눈치 보임. 그래서 불필요한 절차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았음.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아 노조에 알리고 대화로 회사와 잘 상의하고 싶음.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들의 속도가 다름을 느끼고 답답함.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고민임. 잘못된 생각과 분위기,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지 모르겠음. 어디까지 만족과 타협을 해야 되는지 분간이 되질 않음. 그리고 일하다가 부득이하게 그만둘 경우 내가 해오던 일이 더 욕먹을까봐 고민됨. 일단 대단한 여성이네요. 굉장히 유능하고 딱 이 내용만 봐도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정말 이렇게 유능한 여성을 만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유능한 여성분이 저처럼 미천한 사람에게 인생 상담을 해주셨다는 것에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분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30대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운동했던 선배들의 경험을 아마 배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노조 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많은 노조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뭐냐면 막 굉장히 헌신적인 노조 지도자가 있어. 근데 그 노조원들이 처음에 으쌰으쌰 같이 하자고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나약하게 종이장처럼 그 회사의 유혹에 날아가 버려.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다시는 이런 일 안 해. 이러면서 포기하고 절망한 노동운동가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은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분은 딱 보니까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쫙 살아온 거야. 그리고 이렇게 부당한 일이 있어도 자기가 유능하기 때문에 잘 혼자 카바치고 살아온 거야. 내가 점점점 커가고, 이 일과 육아를 같이 하려니까, 안 되겠다 싶어 이걸 이제 조직적으로 풀어보려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근데 세상은 그렇게 님처럼 유능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모든 이 여성들이 다 똑같이 잘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 욕심내면 안 돼. 무리하게 몰아붙이면 안 돼요.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본 체급을 높여야 돼요. 예. 이런 일은 진짜 기본 체급이라는 게 뭐냐? 당연히, 나는 뭐라 그러나, 어떤 제도를 따내기 위한 것보다, 끊임없이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예. 공부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송곳은 어떻게 됐나? 사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송곳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운동의 자세가 나와 있잖아요. 송곳이라는 만화에. 예. 그게 제가 3권까지 읽었는데, 내가 3권까지 읽고 내가 그 작가를 고소할 뻔했어. 그 재밌는 걸 안 그리고 있다 그래갖고. 예. 그래서 이제 송곳이라는 만화가 끝까지 나왔으면 좋은데 지금 안 나와가지고. 만화예요, 만화, 송곳. 예. 웹툰인데, 정말 이제 노동운동가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3권이라도 같이 한번 보고 그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이렇게 노조에 대해서 다룬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같이 보고 이야기해보는 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초기에 노조를 구성했는데 우리가 같이 볼 만한 책이나, 영화나 이런 게 있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카트 같은 경우도 근데 감독이 조금 수상해가지고 카트가 원래 그런 노조 이야기인데 카트 감독이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갖고 그래서 믿을 만한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다가 물어봐가지고 괜찮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먼저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려면 노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쭉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돼.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생각을 통일해야 돼요. 그럼 생각을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책을 읽는 거야. 예. 같이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거에 대한 감동을 나누고, 예,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전태일 평전을 다들 읽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근데 이 전태일 평전이 요즘 사람들이 읽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좀 구식이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송곳 같은 만화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전태일 평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요즘에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권해주는 그런 책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그런 것들을 권해서 추천받아서 같이 읽고 토론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그런 학습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들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노조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한번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 예. 답변이 안 됐다면 죄송합니다. 11살 딸이 사회성이 부족하여 학교 생활이 외롭고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하고 학예회나 현장 학습 등 아이는 힘들어하고 같이 할 친구가 없어 혼자서 했고 딸아이는 학교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 많은데 못하니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고 같이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도 다른 친구가 먼저 말했다고 시무룩해 있고 유치원 선생님께서는 딸아이가 또래 무리에 못 들어가고 머뭇거리는데 선생님이 밀어 넣어주면 그때서야 논다고 말씀하셨고 1학년 말쯤에는 아이는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하고 물었고 2학년 때 따뜻한 선생님과 자신과 맞는 친구가 있어 약간은 편안히 넘어갔고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딸은 친구에게 자기 표현을 안 하고 좀 까칠하다고 말씀. 작년 12월 전학. 아이는 더 힘들어하고 학교 가기 싫다. 최근에 학교에서 자리를 받고 앉게 됐는데 딸의 짝과 짝의 친한 친구가 같이 앉고 싶다고 3일을 계속 말을 해서 아이는 마지못해 해주겠다고 말을 해놓고는 저에게 학교 가기 싫다고 말을 해서 큰 소리 내며 왜 너는 싫은데 자리를 바꿔줬냐며 화만 냈고 선생님과 상담을 했지만 별 도움 받지 못했다. 사실 엄마인 저도 학창시절 사회성이 좋았던 것은 아니어서 아이가 교우관계에서 겪는 일들을 얘기할 때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을 때가 있어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만 든다. 아이가 어릴 때 타일러서 말을 듣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럼에도 아이는 엄마와 얘기를 잘한다. 아이는 욕심 또한 많아서 뭐든지 잘하고 싶어하고 학교 생활을 가기 싫어하지만 가방 메고 학교 갈 때면 딸이 기특하다. 그나마 방과후나 학원에서 같이 지낸 친구가 있어 아이가 버티지만 같은 반 아이와 친구가 없어 외로워한다. 너무 부족한 엄마인 저는 어떻게 하면 딸아이가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고민. 아이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혜로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그래서 요즘 엄마들이 애들을 불러서 밥을 사주죠. 딸의 친구들. 예. 애들의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밥 사주고 밥을 먹으면서 같이 어울리게 해주고 예, 그런 걸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요즘 애들이 다 애들이 이제 혼자 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애들이 워낙 학원을 많이 다녀서 친구 사귀는 법을 몰라요. 제일 큰 문제가 친구 사귀는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11살 정도 되면 사춘기예요. 사춘기이기도 하고 서로들 까칠할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다들 친구를 못 사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들이 학기 초에 애들 친구들을 쫙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생일잔치도 열어주고 그러면서 어울리는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이 엄마는 본인이 그런 걸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못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이 지금 외롭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중요한 거는요. 이건 내가 볼 땐 이 딸이 자신감이 없어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자신감이니까는 어머님이 육아 태도가 잘못되신 건 아시겠죠? 예. 애를 막 부모가 윽박을 질러서 막 큰 소리를 내고 애를 야단을 쳐서 키우면 애들이 점점점 위축이 돼요. 예. 점점점 위축이 돼가지고 이 애들이 자신감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소심한 애들을 다른 친구들도 부담스러워해요. 너무 그래서 웬만하면 당당하고 자기 표현을 멋대로 하는 애들을 좋아하지 소심한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11살이라는 건 굉장히 아직은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얘가 뭐 15살, 16살 돼버리면 방법이 없는 건데 지금부터 어머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끊임없는 칭찬. 뭘 해도 칭찬.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우리 딸이 그 블럭 쌓기를 가르치면 이렇게 확 쓰러뜨리는 거예요. 아기 때. 박수를 막 쳤어요. 어머, 쓰러뜨릴 줄도 안다고. 블럭 쌓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애가 쓰러뜨렸어. 그때 막 박수를 치면서 쓰러뜨릴 줄도 안다고. 그리고 이렇게 책꽂이를 쫙 정리해놨는데 그걸 막 끄집어내는 거야. 엉망을 만들어놔. 박수를 쳤어요. 어머,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뭘 해도 박수를 쳤어. 그래서 얘는 자기가 되게 뭐든지 잘하는 줄 알고 컸어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부모가 아이한테, 예, 끊임없이 눈을 바라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주면, 박수 쳐주면, 얘는 뭘 해도 자신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딸도 중학교 1학년 때는 좀 힘들어해서 친구 문제로, 어떤 아이가 이제 되게 거짓말하는 여자아이가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해갖고 중학교 1학년 때 되게 힘들어했지만 그 뒤로는 이제 애가 스스로 많이 극복을 하고 지금은 굉장히 고등학교 들어가서 친구한테 의존을 안 하니까 도리어 친구들이 계속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의 눈치를 보는 애한테는 친구가 안 붙어요. 근데 친구가 없어도 혼자 잘 노는 애들한테 친구가 붙어. 뭔가 제 재밌는 거 하는 것 같으니까 호기심이 있어서 애들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친구 문제가 아니라 딸 문제예요. 이 딸의 자존감이 지금 부족한 게 문제이고 그래서 이 딸한테 끊임없이 칭찬해 주시고 예, 혼자서 잘 노는 딸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딸이 많은 경험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된 자존감으로, 자신감으로 혼자서도 잘 노는 아이가 되잖아. 그러면 알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친구 문제가 아니라 엄마 문제예요. 엄마가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절대 애한테 야단치면 안 돼. 그 애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비난하잖아요. 그리고 막 큰 소리를 치면 이 애는 점점 더 위축이 돼요. 예.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화날 때 절대 얘기 안 해. 내가 막 너무 화가 나잖아. 딸한테 이제 어느 날은 섭섭하고 속상해서 화가 너무 나. 그때 말을 안 해. 말 안 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가만히 있다 보면 내가 이제 화가 풀어져. 근데 내가 화가 풀어질 때쯤 되면 딸이 와갖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 앵기죠. 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그 본인도 어린 시절에 좀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화 조절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잘못했을 때 큰 소리 치는 엄마들이 보면 본인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엄마가 오랜 우울증을 앓았을 것 같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많이 못 풀어가셨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이한테 문제가 생긴 건데, 그래서 내가 볼 땐 엄마하고 딸이 서로를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둘이 뭔가 재밌는 걸 하세요. 엄마랑 딸이 둘이 여행도 다니고, 그냥 뭐 학교에다가 그 체험학습 신청하고 신나는 프로그램을 짜갖고 여행을 다니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한테 공지를 해. 야, 나 이런 거 갈 건데 같이 갈 사람. 그럼 엄마들이 직장에 다니거나 같이 못 다니는 엄마들이, 친구들이, 야, 나도 가고 싶다. 그럼 같이 가. 그렇게 붙어갖고 같이 체험학습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 지금은 우선 엄마하고 딸이 같이 여행도 다니고 경험도 하면서 먼저 이 딸의 자신감을 키워주면서 엄마가 먼저 본인이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자기 화를 조절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셨으면 좋겠다. 도움이 안 되셨다면 죄송하고요. 30대 초반 초등학교 때 각각 다른 2번의 성추행과 성폭행. 성폭행이라면 강간을 말하시나요? 예. 6학년 때 이유 없이 시작된 우리 반 전체 남학생들의 왕따, 괴물이라 놀리고 살해 협박. 담임선생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아셨지만 보호해주지 않음. 복수심으로 공부 잘함. 중1 때부터 우울증과 만성 피로 증후군, 자살 충동, 공황장애, 대학 졸업과 취업 실패, 공공인턴 생활이 공공인턴 생활, 이직 준비 중, 엄마 암 치료, 뇌경색, 투병하심,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 가치관이 전환되면서 현재 엄마와 맞벌이 언니의 가정 유치원 조카 돌봄, 일상생활 행복이 더 이상 자살 충동, 가해자 악몽 안꿈, 가족이 가끔 웃자는 소리로 직장 문제 능력 없다고 말함. 가족관계 좋은데 근데 깊이 상처가 됨. 가족이 나의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음. 기도, 상담, 치료, 철부지 생각. 자, 굉장히 또 짧게 쓰란다고 초압축. 그러니까 이제 30대 초반인 여성인데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2번의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반 전체 남자아이들이 왕따라고 그러면서 괴롭힌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 복수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야. 담임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미 이 사람은 이때 승리한 거야. 예. 이 사람은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의 이 고통을 복수심으로 공부를 잘함으로써 이미 1차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중고등학생 때 이 많은 자살 충동이라든가 이런 걸 겪으면서도 그걸 다 이겨낸 거야. 전부 다 이겨내면서 또 예수님을 또 만났어. 그러면서 정말 이제 지금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가끔씩 직장 문제로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처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우선 저는 이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 정말 이분은 박수 받아야 돼. 이 인간 승리야. 예. 너무너무 큰 인간 승리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분이요.
책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본인은 어떻게, 예, 이걸 블로그 같은 데에다가 먼저 이렇게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책으로 쓰시면, 그 글로 쓰시면서, 보니까 글을 좀 안 쓰시는 건가, 못 쓰시는 건가? 예. 아니면 누구 글을 잘 쓴 사람한테 구술을 시켜서라도 그 경험의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좀 책으로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게 참 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인간 승리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귀한 경험을 하신 분이 그냥 이렇게 놀림당하고 살면 난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정말 이 책도 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거 정말 강연도 하러 다니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기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나는 이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여성단체 같은 데 보면 여성의 전화라든가, 예,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이런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데 나가서 이분이 상담사의 역할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정말 위대한 승리의 경험이거든요. 제가 이런 여성이 30대 초반인데 이렇게 스스로 이겨낸 게 나 처음 봤어. 이런 좋은 경험을 가지고 나는 집에서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돌보는 것도 좋은데, 예. 이런 분은 그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그런 여성의 전화 이런 데에서 그 전화로 상담해 주시는 일을 하시면서, 예. 그 분야에 관한 본인이 좀 책도 좀 쓰시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구성애 선생님하고도 좀 연락을 좀 해보신다든가, 그래서 이분이 전문 상담사로서 저는 자기 역할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능력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공공 인턴 생활도 좀 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집안에서 그냥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놀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본인의 이 경험을 살려서 이거 되게 귀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건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거든요. 왕따 당해서 정말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친구들에게 얼마나 이건 좋은 경험이야. 그 다음에 성폭력 때문에 고민하는 그 자매들에게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경험이 어디 있겠어. 그 자신은 어떻게 이걸 이겨냈는가. 근데 이분은 구성애 선생님한테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서 같이 일하고 싶다. 자신을 좀 키워달라. 이렇게 해서 전문 상담사로 한번 커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구성애 선생님 찾아가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본인 스스로 상담을 공부하셔가지고요. 예, 이런 상담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예. 제가 좋은 경험이라 그랬어요. 제가 좋은 경험이라고 얘기한 건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걸 또 꼬투리를 잡어. 좋은 경험이라고 얘기한다. 블랙. 아니, 본인이 고통을 당하고 나서도, 예, 고통을 당하고 나서 그거를 극복한 경험보다 좋은 경험이 어딨어. 왕따를 당했는데, 그거를 극복한 경험보다 좋은 경험이 어딨어. 이겨낸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좋은 경험이라니.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렇게 댓글 알바짓을 하고 있는 거야. 블랙. 자, 제가 볼 때는 이분은요, 정말 위대한 승리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예. 이런 이 승리의 경험을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품고 넘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매 순간을 극복했는가, 그거를 경험으로 전해주는 그런 저는 상담자 역할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정말 이런 비슷한 경험들, 비슷한 충격들 때문에 자살하는 많은 생명들이 있어.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 귀한 이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지 말고 이 본인의 승리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스스로 진짜 정말 본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돼. 예.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분은, 정말
그 옆에서 지켜주고 정말 사랑하시고 앞으로 이분에게 나는 큰 어떤 그 일을 도모하실 거라고 느껴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서양에서도 외국에서도 이런 분들 되게 많아. 본인이 이런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런 걸 강의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은 정말 공공의 삶을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기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 승리의 경험이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도 그런 경우죠. 예. 음. 자, 다음. 어, 다음 이야기. 일남 이녀 중 막내. 셋 다 시집장가를 가서 잘 살고 있다. 그중 4살 터울 언니와 같은 서울에 거주. 언니는 강남 아파트 자가의 맞벌이. 나는 강남은 아니지만 빌라 자가의 외벌이. 딸아이 둘 키우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생각. 하지만 한 번씩 보내는 언니의 카톡에 많이 속상해짐. 언니와는 결혼 시기부터 아이들 터울까지 비슷한 게 많음. 내가 2년 결혼 선배임. 언니와 같은 서울이라도 자주 만나거나 연락 못함. 하지만 신혼 초부터 카톡이나 전화로 내게 자랑을 많이 함. 예를 들면 호텔 뷔페 가서 사진 찍어 보내고, 시어머니가 차려준 생일상이라고 보내고, 생일 선물로 받은 명품 지갑 사진 찍어서 보내고, 여행 가면 숙소 사진들이랑 거기서 먹은 거 구경한 거 사진 찍어서 연달아 보냄. 평소에는 카톡 잘 안 보냄. 일부러 이렇게 자랑샷을 보내는 이유를 모르겠음. 자기가 나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그럴까 싶음. 한 번씩 복수 차원에서 자랑샷 보내고 싶은데 마음이 편치 않아서 성공하지 못함. 이런 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차단하세요. 예, 차단하세요. 뭐 이 언니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언니니까 예, 그냥 차단하세요. 예, 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동생에게 과시한다는 거,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 고민 얘기 안 한다는 거,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과시하는 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보다 어렵게 사는 동생한테 이런 거를 자랑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는 특히 자기를 자꾸 자랑한다는 거, 그거는, 꾸며서 자랑한다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열등감이거든요? 왠지 모르겠지만 언니가 이 동생한테 어떤 열등감을 갖는 이유가 있나요? 학벌이라든가 아니면 남편과의 애정 문제라든가. 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열등감의 표현이에요. 예. 보통 친구들과 막 자랑하는 거 보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막 뭐 남편한테 뭐 받았다 막 이러고 보내는 경우 대부분 그 남편이 바람필 때야. 어. 자기 남편이 바람피는 거 친구들이 알까봐 자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끄러워서.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형부가 바람핀다는 확실한 이유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언니가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건 자기도 모르는 열등감이 있을 거예요. 외모일 듯 그것일 수도 있어. 왜냐? 2년 먼저 결혼했거든. 그 언니보다 2년 먼저 결혼했다는 걸로 봐서 이분이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지. 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마 예뻤을 거야. 그래서 예쁜 여동생에 대한 그, 열등감이 그렇게 뭔가를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드러난 게 아닐까. 아니면 그 언니의 결혼 생활이 그 보여주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다. 예. 특히 그 자기보다 어렵게 사는 동생한테 그런 걸 막 자랑한다는 건 언니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 내가 볼 땐 이런 언니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차단하는 방법. 예. 알림이를 꺼놓으세요. 예. 그래서 그 저기 안 보는 게 최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언니에게는 그 뭐라 그러나 두 부부가 남편이랑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는 거, 그런 게 가장 염장을 지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예, 그러니까 부부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언니한테 보내주세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물질로는 이길 수가 없어. 물질이 주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
응. 자녀들과 너무 행복한 모습. 그 자녀들과 너무 행복한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족 간의 행복한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 맞벌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거거든. 그 부분은 절대 언니가 못 따라와. 나 이럴 때 보면 참 나쁜 년인 것 같아. 예, 요거는 인생 상담이 좀 아닌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예. 네. 저는 학교에서 방과 후에 교세를 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지킴이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말들이 너무 저를 괴롭게 합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삼청교육대 장교 출신이고 군인 시절 학생운동을 탄압했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또 4.3에 대해서도 저와 생각이 정반대입니다. 우선 전 이분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군화로 머리를 깼다느니 자신의 명령이면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느니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일단은 죄송하지만 그분을 무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교육청에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런 분은 학교 지킴이 선생님 하시면 안 된다고 보여요. 예. 요거 교육청에 신고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학교 지킴이를 하고 있다. 그래도 되느냐? 예. 이거는 지금 그 삼청교육대 장교 출신인 사람이 학교 지킴이를 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아이들 지킴이 하면 안 돼요. 예. 이 사람 얘기할 때, 그 좋은 얘기 나왔네. 녹음해라. 예, 그런 얘기하면요. 녹음해가지고요. 이거 신고하세요. 예. 일단, 가장 쉬운 거 일단 녹음을 해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들의 학교 지킴이로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입니다. 또 한 번 이런 얘기 하시면 저 이거 가지고 교육청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일단 딱 녹음해 두신 다음에 한 번만 더 들어. 몰래 녹취를 해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은 지금 학교 지킴이로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도 안 하시고 이걸 대놓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 또 한 번 제 앞에서 하시면 저 이거 교육청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예. 도청 불법 아니에요. 예, 도청 불법 아닙니다. 예, 본인이 도청한 거 불법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도청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이 사람은 분명히 아이들의 학교 지킴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예. 이거 녹취해도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녹취해서 이걸 대중에게 공개하는 게 불법이에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녹음까지는 불법이 아니야. 근데 이걸 제3자에게 막 노출하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도청은 불법이죠. 도청은 그냥 제3자가 하는 거니까. 도청이라는 게 뭐냐 도둑 청취야. 도청이라는 말은 도둑 청취라는 말이라서 그거는 불법이에요. 녹음은 불법이 아니야. 예. 녹음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당신 자꾸만 이런 얘기하면 나 이거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못하게 하세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 학교 지킴이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학교 지킴이가 됐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돼. 예. 이 사람이 어떻게 학교 지킴이가 됐는지 그리고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는지 혹시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이런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이 사람이 만약에 교장이나 뭐 누구의 인맥으로 들어와 있다든가 그리고 지금 이 학교 지킴이 제도가 박근혜 때 만들어졌죠? 이명박 때 만들어졌나? 근데 이 학교 지킴이 제도가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도 이 군인이나 경찰들 중에 그 꼴통들 일자리를 왜 만들었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이 학교 지킴이들이 학교 지킴이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거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식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해서 학교 지킴이의 뭐라 그러나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업무 규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돈 받고 하는 건데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 지킴이가 국민 세금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 못하게끔 이런 얘기를 못하게끔 이건 진짜 반성해야 되는 얘기인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자랑을 하고 앉아있어. 예.
요거는 이건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아, 어떡하죠? 오늘, 몇 개 안 남았다. 중1 때 한 애가 실수한 거 가지고 일진 중심으로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저러다 잘못될 수 있다 생각해서 선생님한테 말했고 일이 해결된 것 같았어요. 뿌듯했고. 그런데 그 후 가해자들이 저한테 걔한테 한 것보다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네가 말했지라면서. 그리고 쓸데없는 짓을 왜 했냐 하면서 왜 했냐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애도 아니고 제가 구했다고 생각한 애가. 아, 이 생각 없는 선생이 내가 말했다고 다 말했구나. 좋아했던 내가 바보지. 자살 생각은 해봤지만 무서워서 못했어요. 죽으면 내가 당한 것도 아무도 모를 거고 그 후에는 그냥 버텼어요. 나는 내 갈 길 간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어차피 안 바뀌니까 부모님한테도 걱정시킬까봐 말 못했고 어쩌다 목욕탕 가면 그냥 넘어졌다고 했어요. 1,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그렇게 버티는데 대구에서 자살 사건이 난 이후 멈추더군요. 반응이 없어서 질렸는지 신고할까봐 그랬는지 감시가 심해져서인지. 근데 3학년 때 다른 애를 괴롭히더라고요. 알고도 방치했습니다. 또 배신당하면 또 당할래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얼마 뒤에 알았어요. 모든 애들이 저처럼 버틸 수 없다는 걸. 결국 못 버텼어요, 그 애. 그 뒤에 부모님들이 설득해서 진술했고 검사님, 판사님한테 혼났고 가족분들은 괜찮다고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지만 용서 못 받겠죠. 아마 내가 말했으면 걔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미안하고 후회되고. 망치님은 망치님 자식이 그때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실 건가요? 고자질쟁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보복받고 배신받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하라고 할지. 나중에 내 아이가 그때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조언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자기 아빠하고 같은 후회하지 않도록. 비난하셔도 됩니다. 받겠습니다. 감사하고 보내는 겁니다. 너 지금 난척하는 거지. 어? 너 이렇게 막 멋있는 얘기 해가지고 내 마음을 흔들려는 거지. 너 어린애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 있니? 응? 정말 대단하다. 그 고통을 스스로 첫 번째는 문제를 지적했다는 거야. 대부분의 아이들이 두려워서 그걸 말 못하는데 그거를 말했다는 거야. 너무 멋있는 행동이야. 그리고 보복을 당했어. 근데 그 보복을 당하면서도 그 보복을 당당하게 견뎌내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친구의 문제를 보고 자기가 외면했다. 그건 그 외면은 내가 너라도 외면했을 것 같아. 내가 너라도 나는 외면했을 것 같아. 왜? 맨 처음에 자기가 구해준 친구한테 배신당했잖아.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게 배신이거든. 너가 그 상황에서 그 애를 돌보지 않은 거 그거 너 잘못 아니야. 내가 네 입장에서 나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그 애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그때 네가 침묵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정의 실현했다는 거야. 그러면 너는 승리자야. 너는 정말 훌륭한 학생이야. 너는 뭘 해도 잘할 거야. 너는 정말 너무 어린 나이에 위대한 드라마를 써서 오늘 진짜 이렇게 승리자들이 많지? 예. 정말 이 친구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건 너 너무 멋있다. 넌 뭘 해도 잘할 것 같아. 너 진짜 나중에 대통령도 할 수 있겠다, 얘. 너는 정말 생각 자체가 너무 바른 애야. 너 같은 애 진짜 잘 커야 돼. 너 같은 애 진짜 잘 커야 돼. 너무 멋있다. 진짜 남자 중에 남자다. 내가 볼 때 상남자라는 말 아무 데나 쓰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쓰는 거야. 남자다? 아니, 넌 남자가 아니야. 인간이야.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성숙한 인간이 됐어. 넌 남자가 아니라 멋진 인간이야. 모든 사람이 되고 싶은 훌륭한 인간상을 넌 어린 시절에 이미 경험한 거야. 이게 진짜라면, 이게 정말이라면 너는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네 친구 목도 네가 친구 목까지 열심히 살아. 그래서 나중에 네가 네 친구 목까지 열심히 살았다라고 친구에게 말해줘. 친구도 널 응원할 거야.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증언을 안 했잖아. 근데 넌 했잖아. 그 친구는 그걸 고마워할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미안해하지 말고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아니, 네가 맨 처음에 이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를 구해준 거 아무도 못할 일이야. 2학년 때까지 당하는 거 그거 묵묵히 아무한테도 이르지 않고 혼자 감당하는 거 아무도 못할 일이야. 근데 세 번째 3학년 때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괴롭히는 걸 보면서 침묵한 거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왜? 너는 배신당했으니까. 그건 네 마음이 받은 상처야. 근데 그 다음에 네가 올바른 정의를 바로 세웠잖아. 가해자들을 벌받게 했잖아. 그러면 너는 칭찬받아 마땅해. 넌 위대한 승리자야. 절대 네 과거를 부끄러운 과거라고 기억하지 마. 너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거야. 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할 수 없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당해져. 그리고 네 아이에게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혹시라도 네 아이가 너처럼 그런 고민을 할 때 괜찮다라고 해줘. 괜찮아. 누구나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주면 어쩌면 아들이 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들이 멍들었을 때, 또 멍이 반복됐을 때, 그걸 절대 외면하면 안 돼. 응. 하여튼 우리 멋진 청년 기대가 되네. 몇 년생이야? 그래. 잘 커야 돼. 응. 아이 뭐 3살 정도는 뭐 요즘 나이에 나이 차이도 아니야. 응. 자, 죄송해요. 인생 상담이 사신 방송이 됐어요. 20대 초반 청년입니다. 현재 저희 부모님은 저희 요구에 의해서 최근에 이혼을 하신 상태이고, 현재 저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시고, 엄마는 차라리 죽이라면서 울부짖는 모습, 학창시절 때 아이들이 앞에서 친하게 지내고 뒤에서 욕설하는 모습 등이 떠오르며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부정적으로 빠져들고 우울해집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려고 하려고 해도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최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쳐보려고 해도 잘 안 되어 보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어색한데 관심을 못 받으면 우울하고 그럽니다. 이건 왜 그런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네요. 첫째, 어머님께 이혼하라고 하셨다는 거 잘했어요. 예, 그 때리는 아버지와 그 참는 어머니는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아들 때문에 참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이혼을 본인이 요구해서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굉장히 잘했다. 훌륭한 선택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수능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과거의 안 좋은 경험들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야.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20대 초반에 그 수능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때를 놓쳤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공부할 때 딴 마음이 이렇게 든다는 거는 공부가 안 맞는 거예요. 대학은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할 때 다 세상 일이 잊어지는 사람이 대학 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나 다 대학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수능 공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예, 수능 공부를 굳이 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도리어 일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어. 굉장히 부모님이 이혼하라고 딱 얘기를 했던 걸로 봐서 판단력이 좀 빠른 친구 같으니까 그 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앞에서는 친하게 지내고 뒤에서 욕했다 이런 걸로 봐서 마음은 순수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앞에서 친하게 지냈다는 걸로 봐서 사교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이분은 차라리 장사를 배워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도매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장사를 한번 배워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게 좀 그 아픈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예, 어, 아픈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요. 그래서 장사를 배우면 또 잘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그 저기 공부에 집중도 안 되는데 공부에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기술을 배우거나 예,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배우는 게 전 좀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 상담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라면 미안합니다. 예.
이 14살의 인생 상담은 해주면 안 되는데. 저는 14살이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저 학원까지 찾아와서 협박의 형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전학을 와서 저보고 찐따라고 패드립에 온갖 쌍욕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아주고, 그리고 참다 못해서 어쩔 때 걔한테 욕쓰고 그랬는데 중1 때 다시 같은 반이 돼서 저를 아이들과 합세하여 왕따시킵니다. 그리고 이젠 다른 제3의 애들까지 저를 더럽다고 욕하고 무시하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선생님한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다른 애들을 자기가 시비를 걸면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저한테 시비를 걸면 미치고 펄쩍 뛴다고 선생님한테 말하대요. 근데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무시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엄마는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무시하고 공부해라고 합니다. 확 고소하고 싶은데 엄마는 하면 뭐하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학교를 2번이나 전학을 갔다 저희 학교로 온 아이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려고 해도 걔는 6명씩 불러오고 저는 싸울 줄 만한 애들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동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토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중하위권 정도 합니다. 근데 아빠는 제가 수의사가 되길 바라고 엄마는 미술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미용사가 꿈입니다. 남자 머리는 다 마스터했고 고데기로 파마한 것까지 머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엄마 입장은 미용은 나중에도 할 수 있다 하니 지금은 미술과 음악을 해라 합니다. 수의사는 공부를 못해서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왕따 해결 방법과 진로 방향을 망치 부인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절대 음감이 있고 첼로 1년, 피아노 3년. 가창은 선생님이 잘했다고 잘했다는 건 혹평이 아니라 호평이에요. 예, 호평을 하시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재능이 있고 근데 엄마는 미술을 하길 바라는 수의사가 되고 동물을 사랑하면서 또 미용사가 꿈인 원래 14살한테 내가 인생 상담 안 해줍니다. 자,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애견 미용을 하세요. 애견 미용이 사람 미용실보다 돈 많이 벌어요. 예, 지금부터 열심히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애견 미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세요. 예, 이 애견 미용이요, 예, 사람 머리보다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걔들도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게 절대 음감이니까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고급스러운 애견 미용사가 되겠다. 요거 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미술에 대한 재능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미술도 해보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음악과 미술에 재능이 있으면 이게 이제 특히 애견 미용 같은 것도 미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친구는 애견 미용하면 떼돈 벌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14살이니까 지금 이제 떼돈을 벌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볼 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품성에 문제가 있어. 친구가 욕한다고 막 쌍욕을 같이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막 되게 폭력적으로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쟤는 6명 몰려다니고 자기는 같이 싸워줄 친구가 없다. 내가 볼 때는 애견 미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품성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거야. 뭐지? 친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에 탈무드를 읽어봐. 그 탈무드라는 책을 쭉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소설책을 좀 여러 번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마음에 지금 화가 차 있어, 이 친구가. 친구가 화가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화가 좀 많이 차 있을 수 있는데 좀 세상을 사는 지혜가 먼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계속 미적인 감각이나 음악적인 감각들을 계속 키워나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래서 계속 그 미용에 대한 어떤 꿈이 계속 있다면 나중에 더 커서 애견 미용을 하면, 그리고 이 본인이 교양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또 이렇게 애견 미용하는 남자 중에 괜찮은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남자인지 여자인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애견 미용을 하면 그 좋은 어 저기 미래도 있고 전망이 밝은 사업이니까 미래는 그쪽으로 나가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인성이야. 먼저 사람의 품성을 먼저 갖추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책 읽고,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부모님들어 뭐 수의사 되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같이 여행부터 다니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예, 중학생이니까 그 공부가 중상위권, 중하위권이야? 그러면 이제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본인이 공부가 너무 재밌으면 아직을 포기할 땐 아니야. 근데 공부가 그렇게 재미가 없으면 그다지 공부에다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지금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 예, 책을 많이 읽으면 그건 인생에 도움이 돼요. 예, 책 읽는 인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안녕하세요. 만 32세. 얼마 전 돌잔치 첫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돌진한 첫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 시댁 도움 없이 전혀 없는 독박 육아입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네가 나이가 있어 빨리 둘째를 낳아라 하고 강한 압박을 주십니다. 저는 둘째를 낳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첫 아이만 온전히 케어해주면서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시부모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다가는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으로 아주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시킬 것 같은 그런 성격들이십니다. 제 삶의 주인공은 제가 되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면 둘째를 낳으세요. 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애가 더 커버리면, 그러니까 혼자 지금 애가 돌지나서 몰라. 돌지나서 모르는데 사실 애를 한 5살까지 키울 때는요, 애 하나 키우는 게 딱 좋아요. 5살이 지나고 나서부터 후회가 되는 거야. 내가 어쩌자고 이 애를 혼자 키웠을까. 예. 이 애들이요, 정말 3살 때까지는 키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3살 지나면 지들이 커요. 그리고 이게 형제가 있다라는 게 없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무엇보다 사회성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생존력이 달라져요. 예, 혼자 크는 애들은 생존력이 많이 떨어져. 부모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 동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애 가져서 둘째를 낳아주는 거, 그게 이 첫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첫 아이에게 가장 좋은 인격적인 그 훈련도 되고, 예, 그리고 이 첫 아이가 그 자라나면서 배려도 배우고, 그 다음에 경쟁력도 배우고, 그래서 혼자 크는 애들보다 형제가 크는 애들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커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둘째를 낳으시라고. 제가 애가 5살 된 다음에 낳으려니까 이미 나의 자궁은 건강하지 못해서 애를 못 낳았거든요. 그리고도 내가 2번이나 더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어.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린 남동생을 두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남동생을 두고 있는데요. 대학생이래요. 어려도 남자라 그런지 성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이 많더라고요. 어리다고 생각했던 남동생이 불건전한 동영상을 봤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메시지 보냅니다. 좀 당황해서 인생 멘토인 망부님 유튜브 인생상담 동영상도 찾아보고 구성애 선생님과 같이 촬영한 성교육 특집도 봤는데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기독교인인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동생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가르쳐주고 갖게 하고 싶은 누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정말 알고 싶지 않지만 크리스천인 제 아버지도 그런 동영상을 보는 것을 알아버렸는데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제가 아버지께 이것에 대해 말할 생각도 없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단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도저히 몰라서요. 크리스천에게 성욕과 음란이란 죄악시 여겨지는 것이잖아요. 망치 부인님 고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크리스천인 아버지가 야동을 봤다 이거잖아요. 우리 여대생,
그래요.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자란 순진한 자매님이 예, 교회 다니는 아버지와 어린 남동생이 야동을 보면서 야동을 보는 모습에 놀라서 보내신 문자예요. 음, 일단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남자애들이 야동을 많이 봅니다. 친구들끼리도 많이 봐요. 예. 근데 이 경우는 아버지가 구체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접 그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저는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 비난하는 식이 아니라 저기 동생이 지금 친구들 때문인지 야동을 접한 것 같다. 아버지가 좀 적절한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예, 아버지가 야동을 보신 분으로서 아들에게 좋은 지도를 해줄 것 같아요. 부작용이라면 둘이 좋은 걸 골라볼 수도 있겠지만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아들이 본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고 아버지가 회개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이거는 누나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남친이 있다면 믿을 만한 남친이 있다면 남친이 그 남동생을 제대로 교육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아버지가 제가 볼 때는 문제예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 아들도 담배를 핍니다. 예. 또 아버지가 야동을 보면 아들도 야동을 봐요. 예, 그게 부모로부터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동생을 잘 키우고 싶어도 아버지가 그 모양이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를 고쳐야 돼요. 예. 물론 이 뭐 야동을 보는 게 고쳐야 될 일이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저는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야동은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야동의 문제점이 뭐냐? 정상적이지 않은 성생활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야동을 통해서 성을 느낀 사람들은 실제 성생활의 만족감이 떨어진답니다. 예,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야동을 보면서 성관계를 배운 사람은 실제로 실제 아내나 남편하고의 성생활에서 만족감이 떨어진대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동이 범죄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야동은. 그래서 그리고 이 야동이 상당히 많은 범죄로 만들어져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요즘은 이제 이 야동이라는 게 옛날에는 몰래 무슨 그런 포르노 영화를 찍었어. 근데 그 영화가 현장감이 떨어진다고 요즘은 실제로 강간하는 장면 같은 거를 찍거나 아니면 그 데이트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는 모습을 찍어갖고 판다든가 그런 범죄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야동이라는 거는 저는 모든 나라에서 금지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게 성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유포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제작 과정이 다분히 범죄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 야동을 보거나 이 보는 걸 당당하게 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교회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크리스천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크리스천도 그 부부간에 충분한 성생활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간에 성적으로 금욕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부부간에 충분히 성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만큼 상대방이 행복할 때까지 같이 성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야동은 그런 것들에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야동은 나쁜 거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 동생이 야동을 접한 것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남동생을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말고 대신 남동생한테 올바른 성에 대한 책을 선물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그 남동생한테 올바른 성에 대한 의식, 예. 올바른 성에 대한 을 가르칠 수 있는 구성애 선생님 그 방송이 있어, 팟캐스트가.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맞는 이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가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서점에서도 보면 청소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성의식에 대한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선물하는 것도 저는 좋은 자세일 것 같고요. 아버지한테는 편지를 보내서 아들이 지금 야동에 노출됐다. 근데 아버지도
그런 걸 혹시 보신다라면 그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아빠는 안 보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반성하고 아들을 좀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인생 상담을 끝냈고요. 예. 감사하다는 인사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예. 아내와 함께 잘 새겨 듣겠다. 아까 그 TV 보는 얘기. 그 다음에 인생 상담은요. 그 일요일 저녁 8시 이전에 보내셔야 돼요. 지금 뒤늦게 보내신 님들은, 예, 뒤늦게 보내신 님들은 나중에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저녁 8시 사이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인생 수다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의 고민인데 그걸 이렇게 엿들으면서 예, 자기 삶에도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 상담은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